안녕하세요. 선주 국어교실 선주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문장의 짜임과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 되셨나요? 출발! 문장은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홑문장이라고 해요. 그럼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말해요. 겹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겹문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혼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나가 학교에 간다 라는 문장에서 서술어는요. 간다가 되겠죠. 누가 가나요? 유나가 가지요. 주어가 되고요. 어디에 가나요? 학교에 가죠. 자, 가다라는 용언을 수식해 주면서 장소를 나타내니까 여기는 부사어가 됩니다. 학교라는 체언에 부사격 조사 에가 붙어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정희가 빵을 먹는다 라는 문장에서 서술어는요. 그렇죠. 먹는다가 서술어가 되고요. 누가 먹어요? 정희가 먹죠. 정희가 주어가 되고요. 무엇을 먹나요? 서술어의 대상은 빵이 되겠죠. 여기가 목적어가 됩니다.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목적어로 쓰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신 두 개의 문장은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기에도 얘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보실 문장은 길어요. 길기 때문에 우리가 딱 보면 기네. 그렇다면 겹문장 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시험 출제자는 여러분으로부터 이런 착각을 유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긴 문장일수록 의심하고 다시 봐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재가 어제 헌 가방에 새 책을 너무 많이 넣었다. 서술어는요. 그렇죠. 넣었다가 서술어가 되겠죠. 누가 넣었어요? 선재가 넣었죠. 여기가 주어가 되고요. 무엇을 넣었어요? 서술어의 대상은 책이 되겠죠. 여기가 목적어가 되고요. 어떤 책을 넣었어요? 자,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에요? 새 책이에요. 이때 새는요.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인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디에 넣었어요? 가방에 넣었어요. 어디에 라고 장소를 나타내면서 서술어를 수식해 주니까 가방에는 부사어가 되겠죠. 문장 성분이 가방이라는 체언의 부사격 조사를 사용해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어요. 어떤 가방인가요? 헌 가방이에요. 이때 헌도요. 가방이라는 체언을 수식해 주기 때문에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언제 넣었나요? 어제 넣었어요. 어제도 넣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해 주기 때문에 부사어로 쓰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얼마나 넣었어요? 많이 넣었어요. 이때 많이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술어를 꾸며주니까 부사가 부사어로 쓰인 경우가 되겠죠. 이제 너무가 남았는데요. 너무는 넣었다를 수식할까요? 많이를 수식할까요? 너무 넣었다. 이상하죠? 많이 넣었는데 어떻게 많이 넣었냐? 너무 많이 넣었어요. 이때 너무는요. 많이라는 부사를 수식해주는 부사어가 되겠죠. 품사는 부사고요. 문장이 길어서 의심하고 다시 보니까 어때요?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밖에 안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길이만 보고 이건 짧으니까 혼문장, 이건 기니까 겹문장 이렇게 판단하시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겹문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으로 나타나는 문장이라고 했었죠. 겹문장에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어진 문장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문장은요, 문장과 문장이 연결어미에 의해서 연결된, 결합된 문장을 말해요. 이때 이어진 문장들의 의미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이어진 문장들의 의미 관계가 대등한 경우를 말하겠죠. 거기에 비해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요, 이어진 문장들의 의미 관계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경우를 말해요.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기 때문에 이어진 문장들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 변화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이어진 문장들의 서술어가 같다면 그 서술어들 중에서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서술어를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어떨까요? 이어진 문장들의 의미 관계가 서로 종속적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의미의 변화가 생기겠죠. 뿐만 아니라 서술어를 생략할 수도 없겠죠. 먼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장과 문장들이 대등한 조건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나열의 의미로 이어져 있느냐, 서로 대조적인 의미로 이어져 있느냐, 선택의 의미로 이어져 있느냐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 나열의 의미로 이어진 경우에는요, 고나 음여와 같은 연결어미를 사용해요. 유나가 학교에 가고 정희가 회사에 간다라는 문장은요, 유나가 학교에 가다라는 문장과 정희가 회사에 간다라는 문장이 고라는 연결어미를 통해서 이어져 있는데요. 유나가 학교에 가다와 정희가 회사에 간다가 그냥 나열되어 있을 뿐이지요. 그 다음 봄은 따뜻하며 여름은 더우며 가을은 쌀쌀하며 겨울은 춥다라는 문장은요, 봄은 따뜻하다, 여름은 덥다, 가을은 쌀쌀하다, 겨울은 춥다라는 문장이 며라는 연결어미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지요. 이 경우도 여러 개의 문장이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대조의 의미를 지닌 이어진 문장은요, 지만이나 은하 같은 요런 연결어미를 사용해서 문장과 문장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유나가 학교에 가지만 정희는 잠을 잔다라는 문장은요, 유나가 학교에 가다라는 문장과 정희는 잠을 잔다라는 문장이 이어져 있는데요. 이때 지만이라는 연결어미를 통해서 이어져 있지요. 유나는 학교에 가는데 정희는 잠을 자는 거예요. 두 문장이 서로 대조되죠. 그 다음 유나가 빵을 먹었으나 우유는 먹지 않았다라는 문장은요, 유나가 빵을 먹다라는 문장과 우유는 먹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은하라는 연결어미를 통해서 이어져 있는데요. 이 경우도 빵을 먹다라는 문장과 우유는 먹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서로 대조의 의미를 지니죠. 그 다음 선택의 의미를 지니면서 이어진 문장은요, 든지나 거나와 같은 연결어미를 사용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빵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해라 라는 문장은요, 빵을 먹다라는 문장과 밥을 먹다라는 문장이요, 든지라는 연결어미를 통해서 이어져 있죠. 이때 이 문장은 선택의 의미를 지니게 되죠.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해라 라는 문장에서도요, 운동을 하다 라는 문장과 산책을 하다 라는 문장이 어때요? 거나 라는 연결어미를 통해서 선택의 의미를 지니면서 이어져 있지요. 이렇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문장의 앞뒤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가 변하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정희가 회사에 가고 유나가 학교에 간다. 별 문제가 없죠? 가을은 쌀쌀하며 겨울은 추우며 여름은 더우며 봄은 따뜻하다. 아무 문제가 없지요. 정희는 잠을 자지만 유나가 학교에 간다. 별 문제가 없죠.
유나가 우유는 먹지 않았으나 빵을 먹었다. 별 문제가 없죠?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해라. 의미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해라. 의미 변화가 없지요. 이렇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들은 문장의 앞뒤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문장과 뒷문장의 서술어가 동일할 경우에 하나의 서술어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었지요. 이 중에서 보면은 여기 있네요. 자, 가다라는 서술어가 동일하죠. 이 문장은 유나가 학교에 가고 정희가 회사에 간다 해서 가다라는 서술어가 동일하게 쓰였는데요. 앞에 있는 서술어를 생략해 볼게요. 유나가 학교에, 정희가 회사에 간다. 별 문제가 없죠. 그 다음 이어진 문장에서는요. 주어가 같은 혼문장이 이어질 때는 주어를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유나가 빵을 먹었다 라는 문장과 유나가 우유는 먹지 않았다 라는 문장이 이어져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주어가 어때요? 유나로 동일하죠. 이럴 경우에는 하나만 사용하는 게 더 간결하겠죠. 유나가 빵을 먹었으나 유나가 우유는 먹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보다가 유나가 빵을 먹었으나 우유는 먹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간결하지요. 다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의미 관계가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두 문장의 의미 관계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이어진 문장들은요. 원인, 조건, 의도, 양보, 배경과 같은 의미들로 이어져 있어요. 먼저 원인부터 보면요. 원인으로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으니까, 음으로, 아서, 어서, 은이와 같은 연결어미를 사용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빵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다 라는 문장은요. 빵을 먹다 라는 문장과 배가 부르다 라는 문장이 으니까 라는 연결어미를 통해서 이어져 있어요. 이때 배가 부른 원인은 뭐예요? 빵을 먹었기 때문이죠.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다른 연결어미들을 여기다가 넣어도 마찬가지 의미가 되겠죠. 빵을 먹음으로 배가 부르다. 빵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 빵을 먹으니 배가 부르다. 여기 있는 이 연결어미들을 넣었을 때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의 원인이 되고 있죠. 그 다음 조건으로 이어진 문장을 보면요. 거든 혹은 음영과 같은 연결어미를 사용해서 문장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빵을 먹거든 정리를 해라 라는 문장에서요. 빵을 먹다 라는 문장과 정리를 해라 라는 문장이 거든이라는 연결어미를 통해서 이어져 있는데요. 조건이 되겠죠. 빵을 먹기 위해서는 정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의 의미를 가지면서 연결이 되어 있지요. 음연을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빵을 먹으면 정리를 해라. 이렇게 조건의 의미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의도. 의도의 의미는요. 의료고나 도록과 같은 연결어미를 사용을 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석봉이 과거에 급제하려고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문장은요. 석봉이 과거에 급제하다라는 문장과 석봉이 주어가 같네요. 석봉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는 문장이 려고라는 연결어미를 통해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석봉이 열심히 공부한 의도는 그렇죠.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죠.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의 의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록을 넣었을 때도요. 석봉이 급제하도록 어머니가 노력했다 할 때 석봉이 급제하다라는 문장과 어머니가 노력했다라는 두 문장이 도록이라는 연결어미를 통해서 이어져 있는데 어머니가 노력한 의도는 석봉이 급제하는 거였겠죠. 이렇게 의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양보. 양보는 뭐뭐 할지라도의 의미를 갖는 게 양보예요. 아도나 어도, 더라도와 같은 연결어미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몽룡이 떠났어도 춘향은 몽룡을 기다렸다라는 문장은요. 몽룡이 떠났다라는 문장과 춘향은 몽룡을 기다렸다라는 문장이 이어져 있는데요. 어도라는 연결 어미를 통해서 이어져 있어요. 몽룡이 떠났다 할지라도 춘향은 몽룡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뭐 할지라도의 의미를 지니는 것을 양보라고 합니다. 양보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 허생이 섬을 떠나더라도 사람들은 섬을 지킬 것이다 라는 문장은요. 허생이 섬을 떠나다 라는 문장과 사람들은 섬을 지킬 것이다 라는 두 문장이 더라도 라는 연결 어미를 통해서 이어져 있어요. 허생이 섬을 떠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섬을 지킬 거라는 양보의 의미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다음은 배경이에요. 배경의 의미로 이어져 있는 경우에는 는대나 은대 같은 연결 어미를 사용해요. 춘풍이 허세를 떠는데 저쪽에서 회계비장이 나타났다 라는 문장은요. 춘풍이 허세를 떤다 라는 문장과 저쪽에서 회계비장이 나타났다 라는 문장이 는대를 통해서 이어져 있어요. 춘풍이 허세를 떠는 행위는 회계비장이 나타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도 이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주어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석봉이 과거에 급제하다의 주어와 석봉이 열심히 공부하다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한쪽의 주어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달리 앞, 뒤 문장을 바꿨을 때 의미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함부로 막 바꿀 수가 없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빵을 먹으니까 배가 부르다 하고 배가 부르니까 빵을 먹는다. 다르죠, 의미가. 자, 빵을 먹거든 정리를 해라 하고요. 정리를 하거든 빵을 먹어라. 의미가 달라지죠.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과거에 급제했다. 말도 안 되죠. 말이 될까요? 어머니가 노력하도록 석봉이 급제했다.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그쵸? 춘향은 몽룡을 기다렸어도 몽룡이 떠났다. 의미가 달라지죠. 사람들은 섬을 지키더라도 허생이 섬을 떠났다. 얘도 의미가 좀 달라지죠. 그 다음 저쪽에서 회계비장이 나타나는데 춘풍이 허세를 떨었다. 의미의 변화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 의미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문장이에요. 지금부터는 아는 문장과 암기 문장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중에서 어떤 문장이 더 어렵던가요?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이어진 문장보다는 아는 문장을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들이 이 아는 문장 속에 있는 암기 문장을 잘 못 찾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암기 문장인지를 잘 못 찾아요. 그리고 어찌어찌 해서 이 암기 문장을 찾았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이 암기 문장의 종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는 문장만 나오면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해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아는 문장 속에서 암기 문장을 쉽게 찾을 수 있을지, 또 찾아놓은 암기 문장의 종류를 어떻게 하면 쉽게 구별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의 문장 속에 다른 하나의 문장이 안겨 있어요. 이때 밖에서 안고 있는 애는 아는 문장, 안겨 있는 애는 안긴 문장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안긴 문장은 다른 문장 속에 안겨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여요. 그리고 안긴 문장은 문장이기 때문에 이 안에 주어와 서술어의 구성을 가져요.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것을 구 혹은 절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 단순히 둘 이상의 단어가 모여있는 경우에는 구이고요. 이 모여있는 애들이
주어와 서술어의 구성을 갖는 경우에 절이라고 했어요. 자, 주어와 서술어의 구성을 갖고 있으니까 안긴 문장은 반드시 무슨 절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안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구성을 갖고 있으니까 마지막은 안긴 문장의 끝은 반드시 서술어로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었어요? 가변어였죠. 그쵸? 가변어가 서술어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긴 문장을 찾을 때는 가변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가변어에는 뭐가 있었나요? 용언과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었죠. 그쵸? 얘네들이 있는 곳을 찾으면 거기가 안긴 문장의 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안긴 문장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인다고 했었죠. 자, 우리 문장 성분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같은 애들이 있었죠. 여기 있는 이 안긴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문장 성분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이 가변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형태로 변신해야 되겠죠.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등으로 쓰이려면 얘네들은요, 가변어가 뭘 취해줘야 돼요? 명사형을 취하면 되죠. 그쵸? 명사형 전성어미를 취해서 명사형을 취하게 되면 얘가 뭐처럼? 명사처럼, 다시 말해서 체언처럼 쓰일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뒤에 격조사를 취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주격조사를 취하면 주어로, 목적격 조사를 취하면 목적어로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관형어로 쓰이려면 가변어가 무슨 형을 취해줘야 돼요? 관형사 형을 취하면 되죠. 그쵸? 관형사 형을 취하면 관형사처럼 쓰인다고 했었죠. 관형사는 문장 성분 뭐예요? 관형어로 쓰이니까. 그 다음 부사어로 쓰이려면요, 가변어가 부사형을 취하면 되겠죠. 부사형을 취하면 뭐처럼 쓰여요? 부사처럼 쓰이죠. 부사는 문장 성분이 부사어로 쓰이니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안겨있는 이 문장이 무슨 절이냐 하는 걸 알려면 얘가 이 가변어가 무슨 형을 취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되겠죠. 명사형을 취하면 얘를 명사절이라고 부르고요. 관형사형을 취하면 얘를 관형사절이라고 불러요. 선생님들에 따라서 관형절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셔요. 부사형을 취하면 당연히 부사절 이렇게 부르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명사형을 취하면 명사절, 관형사형을 취하면 관형사절, 부사형을 취하면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명사절을 아는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명사절은 가변어의 명사형을 찾으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문제가 쉬웠음이 사실이다 해서 서술어는요. 그렇죠. 사실이다가 서술어가 되고요. 무엇이 사실이에요? 문제가 쉬웠음이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주어에 해당하는데요.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두 개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고 단어는요. 문제가 쉬웠다, 이렇게 해서 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4개의 단어가 모여서 2개의 어절을 이루면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인 경우예요. 이럴 때는 수상하죠. 수상하면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보면 가변어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여기 뭐가 보여요? 쉬웠다라는 가변어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문제가 쉬웠다라는 문장이 주어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주어로 쓰일 수 있느냐? 쉬웠다가 뭘 취해줬어요, 지금? 명사형 전성어미 음을 취해준 거예요. 그래서 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주격조사 이를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사절이 무엇으로 쓰였어요?
주어로 쓰이고 있는 예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춘향이 몽룡이 오기를 기다렸다. 자,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요. 기다렸다가 서술어가 되겠죠. 누가 기다렸어요? 춘향이 기다렸죠. 여기가 주어가 되고요. 무엇을 기다렸어요? 몽룡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이 부분이 목적어가 되는데요. 얘도 가만히 보면 어때요? 두 개의 어절과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단어가 모여서 목적어라는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고 있어요. 수상하죠? 수상하면 다시 보라고 했죠. 다시 보니까 이 목적어 안에는 어떤 문장이 있나요? 몽룡이 오다 라는 문장이 안겨 있죠, 지금. 이 문장이 어떻게 목적어로 쓰일 수가 있을까요? 명사절로 쓰여야지 목적어로 쓰일 수가 있죠. 자, 오다라는 가변어의 어간에 무엇을 취했어요? 기라는 명사형 전성어미를 취한 거예요. 그럼 명사처럼 쓰일 수가 있으니까 격조사를 취할 수 있겠죠. 어떤 격조사를 취했어요? 여기에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를 취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은 명사형 전성어미를 취한 명사절이 뭘로 쓰인 거예요? 목적어로 쓰인 경우가 되겠죠. 자, 안긴 문장을 찾을 때는 뭐부터 찾으라고요? 가변어부터 찾으세요. 그 다음에 이 가변어가 무슨 형을 취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명사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은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관형사절은요, 가변어의 관형사형을 말하는 거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제 먹은 빵은 신선했다. 서술어는요. 그렇죠. 신선했다가 서술어가 되고요. 무엇이 신선한가요? 빵이 신선하죠. 여기가 주어가 되고요. 어떤 빵이 신선한가요? 내가 어제 먹은 빵이 신선한 거예요. 내가 어제 먹은까지가 빵이라는 체언을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형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무려 3개나 되는 어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쓰이고 있어요. 수상하죠? 그러니까 다시 봐요. 다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여기 먹다라는 가변어가 보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안긴 문장이 되는 거죠. 어떤 문장이 안겨 있어요? 내가 어제 빵을 먹다라는 문장이 안겨 있죠, 지금. 자, 이 문장이 어떻게 관형어로 기능할 수 있느냐. 먹다라는 용언이 지금 무엇을 취했어요? 은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관형사처럼 쓰여서 관형어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됐죠. 뭘까요? 자, 내가 어제 빵을 먹다라는 이 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있는데 내가 어제 먹은 애는 어때요? 목적어인 빵이 없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이 같은 문장 성분이나 같은 단어를 공유할 때는요. 안긴 문장의 그것을 생략해줘요. 내가 어제 빵을 먹은 빵은 신선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제 먹은 빵은 신선했다 라고 안긴 문장의 빵을 생략해 주면 어때요? 훨씬 간결하죠. 이번에는 예쁜 꽃이 피었다 라는 문장을 볼게요. 서술어는요 피었다가 되겠죠. 여기가 서술어가 되고요. 무엇이 피었어요? 꽃이 피었죠. 여기가 주어가 되고요. 어떤 꽃이 피었어요? 예쁜 꽃이 피었죠. 예쁜이 꽃을 수식해주고 있어요. 한 단어고 한 어절이니까 이것은 관형사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관형사가 아니에요. 얘가 관형어로 꽃을 수식해서 관형어로 쓰인 건 맞지만 관형사가 아니에요. 왜냐? 잘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자, 얘가 어때요? 가변어죠. 예쁘다라는 기본형이 아직 살아있는 가변어예요. 이럴 경우에는요.
가변어가 관형사형을 취했다고 봐야 돼요. 자, 기본형은 예쁘다죠. 무엇이 예뻐요? 꽃이 예쁜 거예요. 꽃이 예쁘다라는 문장이 안겨서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조금 전에 봤듯이 자, 아는 문장, 꽃이 피었다라는 아는 문장에서의 주어와 또 안긴 문장의 주어가 같죠. 이럴 경우에 무엇을 생략해 준다고요? 안긴 문장의 성분을 생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꽃이 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런 형태는 몽룡이 빨간 자동차를 샀다라는 문장에서 서술어는요. 샀다가 되겠죠. 여기가 서술어가 되고요. 누가 샀어요? 몽룡이 샀죠. 여기가 주어가 됐어요. 무엇을 샀어요? 자동차를 샀어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죠. 어떤 자동차를 샀나요? 빨간 자동차를 샀어요. 그럼 빨간의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되겠죠. 이때도 예쁜 꽃이 피었다와 마찬가지로 한 단어고 하나의 어절이라고 해서 관형사인가 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얘가 어때요? 가변어죠. 아직 빨갛다라는 기본형이 살아있는 가변어예요. 자, 빨갛다라는 기본형을 써놓고요. 무엇이 빨개요? 자동차가 빨간 거예요. 이 문장이 안겨서 자동차를 꾸며주는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요. 몽룡이 자동차를 샀다라는 아는 문장 속에 있는 자동차와 안긴 문장, 자동차가 빨갛다라는 안긴 문장 속의 자동차가 같이요. 이럴 때는 안긴 문장의 것을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자동차를 샀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쁜 꽃이 피었다라든가 빨간 자동차 같은 이런 경우는 시험 포인트가 돼요. 아주 잘 나오는 예문들이에요. 이제 부사절을 아는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부사절도 마찬가지죠. 가변어가 무엇을 취하면 부사형을 취하면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예문을 볼게요. 눈이 소리도 없이 흩날린다. 에서 서술어는요. 흩날린다가 서술어가 되겠죠. 무엇이 흩날려요? 눈이 흩날려요.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어떻게 흩날리나요? 흩날리다를 수식하는 이 소리도 없이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용언을 수식해 주니까 부사어가 되겠죠. 두 어절이에요. 그리고 끝에는 뭐가 있어요? 가변어가 있어요. 그러면 수상하죠. 다시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안긴 문장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소리가 없다라는 주어와 서술어의 구성이 보이죠. 이때 없다라는 용언이 부사형 전성어미 이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부사절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꽃이 예쁘게 피었다라는 문장에서 서술어는요. 피었다가 되겠죠. 무엇이 피었어요? 꽃이 피었어요. 여기가 주어가 되고요. 어떻게 피었어요? 어떻게 해당하는 예쁘게가 피었다라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부사어가 되겠죠. 한 개의 어절이니까 부사가 부사어로 쓰였나 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예쁘게라는 애를 보면은 예쁘다라는 기본형이 살아있는 가변어죠. 가변어가 있는 곳은 안긴 문장이에요. 앞에서 본 관형사절처럼 얘도 무엇이 예쁜가요? 꽃이 예쁘죠. 꽃이 예쁘다라는 문장이 꽃이 피었다라는 문장 속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때도 아는 문장의 꽃이와 안긴 문장의 꽃이가 같으니까 안긴 문장의 꽃이를 생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예쁘게 피었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됩니다. 이번에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을 볼게요. 서술절은 주어와 서술어의 구성이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를 말해요. 유나는 손이 크다라는 문장에서 서술어는요.
크다가 되겠죠. 여기가 서술어가 되고요. 무엇이 크나요? 손이 크죠. 여기가 주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 보면은 유나가라는 주어가 또 있죠. 얘가 주어가 될 경우에는요. 손이 크다 전체가 어떻게 돼요?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가 이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토끼가 귀가 길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서술어는요. 길다가 되겠죠. 여기가 서술어가 되고요. 무엇이 길어요? 귀가 길죠. 여기가 주어가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토끼가는요. 주격조사를 취했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주어가 되면 나머지는 이 뒤에 귀가 길다라는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서술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주어와 서술어. 여기도 서술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주어와 서술어의 구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얼핏 보기에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여요. 유나가 손이 크다. 이래서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죠. 토끼가 귀가 길다. 이래서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여요. 이중주어문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서술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이때 여러분 또 헷갈리는 문장이 있는데요. 자, 영희가 학생이 되었다 같은 문장에서요. 이 문장이 또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요. 되었다가 되겠죠. 여기가 서술어가 되고요. 누가 되었어요? 영희가 되었어요. 여기는 주어가 되고요. 무엇이 되었어요? 학생이 되었어요. 자,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할 때는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무엇이 되었어요? 학생이 되었죠. 그럼 이때 학생은요. 되다 아니다 앞에서 무엇이 되었는지 무엇이 아닌지를 보충해주는 얘는 바로바로 보어가 되겠죠. 이 경우에 얘가 여기까지가 서술어다. 그래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착각하기 딱 좋아요. 얘는요 서술절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인용절을 아는 문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용절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는 절을 말해요. 이 경우에는요. 직접 인용이 있고요. 간접 인용이 있어요. 직접 인용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라고를 사용하고요. 간접 인용인 경우에는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고를 사용해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남미가 어제 선주야 내일 진달래 보러 가자 라고 말했다라는 문장에서요. 남미가 어제 한 말은 선주야 내일 진달래 보러 가자가 되겠죠. 남미가 한 말을 그대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한 게 바로 직접 인용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꼭 직접 인용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라고가 붙어야 돼요. 직접 인용 같은 경우는요. 누군가가 한 말이나 글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쌍따옴표를 써줍니다. 자, 이 말을 지금 선주가 오늘 시점에서 다시 전달을 한다면 간접 인용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됩니다. 남미가 어제 나에게 지금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주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선주가 나라는 말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 남미가 말을 한 건 어제니까 내일 진달래 보러 가자고 했지만 선주가 지금 간접 인용을 해서 전달하는 것은 오늘이니까 여기서 내일이 오늘로 바뀌겠죠. 오늘 진달래 보러 가자 고 말했다. 자,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따옴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용절을 아는 문장은 명사절이나 관형사절, 부사절을 아는 문장보다는 찾기가 쉬워요. 하지만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꿀 때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뀌기 때문에 선주라는 고유명사가 나라는 인칭대명사로 바뀐다든가 내일이라는 시간 표현이 오늘이라는 시간 표현으로 바뀐다든가 하는 표현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짜임과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 문법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좀 더 다져보기로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